요즘 길거리 횡단보도 바닥에 신호등, 전멸등이 생긴 거 아시나요? 길거리를 걸을 때 스마트폰을 보고 걷는 보행자들이 많아서 사고 위험을 줄이고자 바닥에 전멸등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걸어 다닐 때, 밥 먹을 때, 심지어 볼일 볼 때조차 스마트폰을 항상 들고 다녀서 이제는 신체의 일부가 자연스럽게 된 스마트폰. 여러분은 하루에 스마트폰을 얼마나 사용하시나요? 스마트폰으로 그중에 소셜미디어를 얼마나 이용하고 계신가요? 제가 최근에 KBS 시사 다큐를 보았는데요. 되게 흥미로워가지고 보게 됐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시간이 1시간이 넘는다고 해요. 이처럼 스마트폰이 없는 세상은 이제 상상하기도 힘든 것 같아요. 단순히 전화나 메시지 송수신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즐거움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뇌는 즐거울 때나 기분이 좋을 때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분비하는데요. 만족감을 느낄 때는 엔돌핀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서 도파민의 또 하나의 주요 기능은 주의를 집중하게 하고 몰입을 시키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뇌 분비 물질인 것 같은데요. 스마트폰 안에는 소셜 앱이나 쇼핑 앱, 게임 앱, 자기 개발 앱, 그리고 인터넷 뱅킹,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시키고 호기심과 재미를 불러일으키는 신선한 자극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주의 집중력과 몰입을 스마트폰에 하게 되는 것이고, 스마트폰만 있으면 요즘에는 모든 게 다 되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는 것인데요. 결국 디지털 도파민이 스마트폰 중독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도파민 이코르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을 적당 시간 사용하면 큰 문제가 없지만 시간을 제한하지 않으면 스스로 적당히 사용하기란 참 힘들죠. 우리는 성인이다 보니까 우리가 절제심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시간 제한을 두지 않고 계속 폰을 하게 되면 스스로 자제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을 미루거나 장시간 사용함으로 인해서 없으면 이제 불안하게 되고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어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이 우리를 사용하게 되는 주객전도 현상이 일어나고 그렇게 신종 디지털 마약에 길들여지는 거죠. 이 책이 주는 메시지는 우리의 뇌는 놀랍게도 1만 년 전의 수렵 채집 당시의 뇌와 별반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점이 정말 놀라웠거든요. 저는 뇌도 지금 환경에 맞춰서 당연히 진화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1장 제목이 우리의 뇌는 아직도 수렵 채집인이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1장부터 너무 흥미롭잖아요. 디지털 환경에서 살게 된 인류는 불과 얼마 안 되었는데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고 우리도 그 빠른 속도에 맞춰서 배우고 적응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뇌는 그렇게 진화를 하지 못하고 아직도 수렵 채집 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런 환경 속에서 인류의 신체와 뇌는 종족 보존과 유전자를 남기기 위해서 기린의 긴 목이나 북극곰의 하얀 털이 없지만 그런 신체적인 특징은 아니지만 생존 전력으로 감정을 활용해서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유연하게 그리고 빠르게 그리고 환경에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게 된 거죠. 오늘날 대부분은 수렵 채집 당시에서처럼 굶주림, 감염, 탈수, 구타, 출혈과 같은 목숨을 위협받을까봐 두려운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지만 사회, 경제, 심리학적으로 예전과는 다른 위협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불안에 우리는 늘 시달리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 뇌는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이 활성화되어서 우리의 사고와 인지 능력과 우리의 감정에 화재 경보기를 울리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환경에 자주 노출이 되면 우리의 뇌는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이 늘 24시간 풀 가동이 되는 거잖아요. 단기간의 스트레스는 집중력을 높이고 사고 기능을 예리하게 만들지만 장기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이 되면 우리 인체의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은 늘 계속 작동을 하는 거예요. 24시간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피로하고 불안하고 우울증을 겪고 잠을 자지 못하고 공황장애 이런 정신질환이 생긴다는 것이고, 이 책은 주로 그런 원인으로 디지털 환경을 꼽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바로 안데르스 한센 저자의 인스타 브레인입니다. 이 책의 부제가 몰입을 빼앗긴 시대의 똑똑한 뇌 사용법인데요. 그리고 하단에 뇌과학 세계적 베스트셀러라고 쓰여 있어서 이 책을 저는 한치의 의심 없이 유명한 뇌과학자가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읽다 보니까 정말 다른 뇌과학 책, AI, 양자역학 이런 전문적인 과학서적과는 다르게 이해하기 쉽게 쓰여진 거예요. 저는 되게 어려울 것 같았는데 왜 쉽지? 약간 반전의 책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은 되게 흥미로웠고 2장은 제가 읽다가 울었거든요. 안데르 한센이 그래서 누구지? 처음에는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외국 사람이 썼구나 이러면서 그분의 이력은 제껴놓고 그냥 표지랑 목차 보고 바로 읽기 시작을 했는데요. 스웨덴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이더라고요. 정신분석학이랑 심리학을 바탕으로 뇌과학을 연결해서 디지털 환경이 우리 삶의 여건을 나아지게 하는데 왜 자기 병원에 이렇게 마음의 병을 가진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왜 우리의 기분과 정서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다양한 참고 문헌을 바탕으로 쓴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최근에 AI 관련된 책을 읽었는데 다른 책보다 더 이해가 쉽게 쓰여져서 작가님이 누굴까 궁금해졌거든요. 그런데 뇌과학자가 쓴 것이 아니라 인문학자인 작가님이 쓰셨더라고요. 비전문가가 다양한 참고 문헌을 바탕으로 쓰게 되면 신뢰성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가독성이 좋고 문장력도 더 좋아서 이해 측면에서 읽기에는 최고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문학자나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가 뇌과학이나 이런 과학 분야를 연구해서 쓴 책이 오히려 저에게는 이해가 쉽고 가독성이 좋아서 끝까지 다 읽게 하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책이 신선하고 좋았어요. 그리고 2장 우울증은 뇌의 보호 전략이라는 파트를 읽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읽다가 울었는데 제가 현재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있어요. 그런데 그 힘들게 하는 상황이 종료가 됐는데 내가 왜 다시 우울증에 걸린 걸까? 정말 의문이었거든요. 대체 나는 너무 이해할 수가 없어. 나는 지금 되게 편안한 상태고 나는 괜찮은데 왜 나에게 다시 우울증이 찾아온 거지? 정말 알 수는 없지만 신체화 증상들이 나타나니까 결국 병원을 가게 되었고 약을 먹게 되었지만 이걸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이 책처럼 뇌와 연관지어서 얘기를 해주시지는 않거든요. 상담을 해주시고 증상에 맞는 적당한 약을 처방해주시고 안정을 취하는 것이 좋으니까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안정을 잘 취하다가 언제 내원을 하라 진료가 종료가 되거든요. 근데 저는 스트레스 주는 상황이나 저를 불안하고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는데 왜 다시 우울증이 도진 걸까? 너무 의문이고 알 수가 없었어요. 그냥 혼자서 이제 왜 그럴까? 이제 자아 성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왜 그럴까? 그냥 궁금했었어요. 약간 사람 프레임으로 이제 상황보다도 사람 프레임으로 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또 걸렸어? 약간 자책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게 나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당연한 그 생존 전략으로 당연한 현상인 거더라고요. 보니까 지금은 수렵 채집 시대와는 다른 스트레스 상황이지만 우리 뇌는 수렵 채집 당시에 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의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생존 전략도 수렵 채집 시대처럼 오로지 감정을 통해 주변 환경이 위험으로 가득 차 있다고 판단을 하고 거기에서 도망치라는 신호로서 불면증, 불안장애, 두려움, 우울증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 뇌는 거기에서 목숨이 위험하니까 하루빨리 도망치라고 경고 신호로서 알려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겪는 불편한 신체화 증상들이 오히려 나를 지켜주려고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자연스러운 거구나. 이해를 하게 되니까 내 잘못이 아니구나. 내가 예민하고 유별나서 그런 게 아니구나. 오히려 그 병에 대해서 인지를 제대로 하게 되니까 갑자기 자유로워진 느낌. 그리고 큰 위로가 되어서 읽다가 울게 되었어요. 우울한 건 내 잘못이 아니구나. 우울증은 내 뇌가 나를 살아가게 도와주려고 그랬던 거구나. 이해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스트레스가 다 지나간 다음에 찾아온 우울증은 대체 왜 그런 걸까? 너무 궁금했는데 여기에 답이 또 있더라고요. 우리 뇌가 이제는 적은 양의 스트레스 자극만으로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오히려 저를 사회생활이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만든다는 거죠. 코로나와 같이 전염병에 대응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만약 내가 오늘날의 세계에 완벽하게 진화를 해서 적응을 했더라면 저는 장기적인 스트레스 주는 상황으로부터 벗어났으니까 다시 재발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죠. 그런데 그런 논리를 무시하고 저는 재발이 됐잖아요. 내가 오늘날의 세계에 맞춰 발달을 했다면 저는 인체 면역 시스템이 오작동하거나 과잉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리고 발생이 되더라도 내가 사전에 적절한 대처를 해서 아니야, 그것은 가짜 위험이야, 페이크야 그랬을 텐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 생존 전략으로 감정 외에 다른 보호 전략은 없는 거죠. 그래서 감정 말고는 내가 상황을 판단을 하는데 감정 말고는 다른 수단이 없는 거예요. 과민함을 이제 약으로 조절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을 스스로 이제 인지하게 된 거죠. 이게 알고 치료하는 것과 모르고 치료하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뇌는 수렵 채집 당시의 뇌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 인공지능이랑 멀티태스킹, 디지털 생활 방식을 따르고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런 인과관계, 상관관계가 있어서 우리가 더 우울해진 건지 정말 궁금한데요. 제 생각에도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인류가 탄생한 이후로 우리가 자동차나 전기, 기차, TV가 있는 세상에서 산 인류 세대는 얼마나 될까요? 컴퓨터나 휴대전화, 비행기가 있는 세상에서 산 인류 세대는 얼마나 될까요? 스마트폰, 아이패드,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인터넷이 있는 세상에서 산 인류 세대는 얼마나 될까요? 인류가 탄생한 이후로 엄청나게 짧은 시간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인류는 디지털화된 세계에 내가 적응할 시간이 부족한 채로 지금 살아가고 있고